돈 냄새 맡고 기어든 거 다 알아. 상혁이 도윤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을 올렸습니다. 도윤은 당황해서 저항하지 못했고 상혁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어요. 바로 그때 회장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상혁은 주먹을 든 채로 멈춰 서 있었고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강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몸이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작은 단칸방, 벽지는 곳곳이 뜯어지고 천장에는 누런 물때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도윤은 작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살면서 겪어온 아픔들에 비하면 말입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깊게 패인 주름과 흰머리가 한 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손목을 씻다가 문득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오래된 상처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절망했던 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닿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 오늘도 누군가를 돌봐야 하니까요. 작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한 잔 마시고 간단한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경제 소식, 정치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지만 도윤에게는 먼 세상 얘기 같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는데 안에 있던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워서 보니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까까머리 소년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 도윤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어요. 결혼도 해봤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아이도 없었고 형제자매도 없었고 이제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의 일정을 떠올렸어요. 새로운 환자를 맡게 되었다고 간병인 파견 회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강남의 대형 병원 VIP 병동이라고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래도 사람 돌보는 일 보람은 있지. 도윤은 혼잣말을 하며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무릎에 붙이는 파스,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성경책까지요. 집을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똑같은 모습의 연립주택들, 좁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길을 밝히고 있었죠. 첫 차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신문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도윤도 그중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강남에 도착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깔끔하게 정비된 거리에는 비싼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병원에 도착하니 벌써 오전 8시였습니다. 로비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였어요.
간병인 파견 회사 직원을 만나 간단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윤그룹 창업주 윤태수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89세의 고령이고 최근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VIP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반 병동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복도는 호텔처럼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간호사들도 더욱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회장님, 병실은 저쪽입니다.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병실에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는 마른 체구의 노인이 누워 있었죠. 처음 마주한 윤태수 회장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괜히 오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해.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간병인 강도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까다로운 분이라는 첫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익숙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간병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윤태수 회장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물을 달라거나 베개를 높여달라는 정도였죠. 도윤은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병실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죽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님, 식사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죠. 며칠째 이런 식이라고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집에서 재료를 준비해 왔어요. 작은 냄비와 쌀, 닭 육수, 파, 마늘 같은 것들이었죠. 병실 한 구석에 있는 간이 주방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회장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도윤은 재료를 꺼내면서 대답했습니다. 국밥 끓이려고요. 입맛 없으셔도 이건 좀 드셔보세요. 속이 풀립니다.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가 해달라고 했나? 아무도 안 하셨지만 이렇게 안 드시면 몸이 약해집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말하며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육수를 부었어요. 파와 마늘을 다져서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췄죠. 병실 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끔 코를 킁킁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30분 정도 끓인 후 도윤은 그릇에 담아서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이 맛.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평소 차갑고 무표정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국밥을 떴어요. 한 숟갈, 두 숟갈. 그릇이 거의 비워질 때까지 드셨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고맙다.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감사의 인사였어요. 도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밥 맛이었어. 가난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지. 도윤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시는군요. 벌써 50년도 넘게 돌아가셨는데 가끔 꿈에 나타나셔.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늙으니까 옛날 생각만 나더군. 며칠이 더 지나자 회장은 도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이야기, 젊었을 때 고생했던 얘기들을 들려주었어요. 도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했죠. 고아원에서 자란 것, 평생 간병인으로 살아온 것들을요. 참 고생 많이 했구나. 회장이 안쓰럽게 말했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서.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태수 회장의 장남 윤상혁이었어요. 5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상혁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도윤을 쳐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간병인이 뭐 하는 거야? 상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그냥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상혁은 아버지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런 사람한테 마음 주지 마세요. 알잖아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거.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상혁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사실이잖아요. 간병인들이 다 그래요. 유산이나 노리고 친절 떠는 거. 상혁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돈 많은 집 환자를 돌볼 때마다 가족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가.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상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가라고 했다. 오늘은 면회 시간이 끝났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상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마지못해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도윤을 노려보는 시선이 차가웠어요. 분명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좀 예민해서.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윤상혁이 떠난 후 며칠간 병실은 평온했습니다. 윤태수 회장은 도윤과의 대화를 더욱 편안하게 나누었어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멀리 바라보는 눈빛을 보일 때가 있었죠. 무언가 깊은 상처나 후회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오후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아, 내 나이가 몇이라고 했지? 72입니다, 회장님. 72.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 나이 또래 아이를 찾은 적이 있었어. 도윤은 궁금해졌어요. 어떤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 아이였어. 하지만 못 찾았지. 너무 늦었더군. 회장님께 자녀가 또 계셨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상혁 외에 다른 자녀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건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언젠가 얘기해주마. 지금은 아직.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혁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듯 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들렸죠. 아버지 유원장 얘기, 변호사랑 언제 하실 겁니까? 상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도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상혁이 통화를 마치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상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까 통화 내용을 회장이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눈치를 살폈어요.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 원장 얘기는 누구랑 하고 있었나? 상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회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런 일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상혁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상혁의 표정에 짙은 불만이 스쳤습니다. 그는 도윤을 힐끗 보더니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지는 않았나요? 저기 간병인 같은. 무슨 소리야?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요. 상혁이 변명했지만 진위는 분명했어요. 도윤을 경계하라는 뜻이었죠. 도윤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끼어들면 더 오해만 받을 뿐이었거든요. 회장은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상혁아, 내가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그런 게 아니라. 상혁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나가라. 오늘은 더 이상 보기 싫다. 회장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상혁은 마지못해 병실을 나갔지만 나가면서 도윤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적의가 담겨 있었어요. 상혁이 떠난 후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도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살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아들이 좀 예민해서 사업이 어려운 모양이야. 가족 간에도 오해가 생기는 법이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도윤이 위로했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참 착한 사람이구나.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아니야. 너는 특별해.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혹시 너 어릴 때 부모 얼굴 기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당황했어요.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장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고아원. 어느 고아원이었지? 서울 근교에 있는 성심고아원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회장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성심고아원? 정말? 네, 왜 그러시는데요? 도윤이 의아해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어. 하지만 도윤은 느꼈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요. 회장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성심고아원이라는 이름을 듣고 왜 그렇게 놀란 걸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윤상혁의 차가운 시선도 신경 쓰였죠.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가끔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그리면서도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회장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회장이 고개를 흔들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때 또다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혁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윤상혁이 변호사와 함께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상혁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옆에 선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상혁이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김 변호사님을 모셔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왜 데려왔지? 유 원장 관련해서 상담받으실 게 있으시잖아요. 상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상혁 이사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언제 유 원장을 작성하겠다고 했나? 그게 회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상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상혁이 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그냥 법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도윤은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 병실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민감한 대화에 끼어들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귀는 열어두고 있었어요. 왠지 자신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회장님, 유 원장 작성은 단순한 절차입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의향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산 분배.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이리 와봐. 도윤은 당황했지만 회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네, 회장님. 상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왜 간병인을? 조용히 해. 회장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도 들어봐. 내 얘기를. 김 변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간병인이 유 원장 작성 자리에 있는 게 이상했거든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지. 상혁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런 옛날 얘기를 지금 왜? 그 사람이 내 아이를 가졌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 그 여자는 홀로 아이를 낳고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났더군.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졌어. 성심고아원이라는 곳에. 회장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성심고아원. 자신이 자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상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설마 그 간병인이. 그래.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내 아들이야. 병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상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도윤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야. 확실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어머니 이름이 김은경이었지?
간호사였고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고아원에서 들은 어머니에 대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찾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고아원 기록들이 대부분 소실되어서 회장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상혁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증거도 없이 어떻게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상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지금까지 가족도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 아니었던 게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가 찾지 못했을 뿐이지.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대기업 창업주라니. 회장님, 저는 도윤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들지? 나도 마찬가지야. 회장이 도윤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평생 찾던 아들을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되다니.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런 상황에서는 유언장 작성을 잠시 미루시는 게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확실히 해야 할 때야.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상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확실해. 회장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내 눈을 보면 알아. 이 아이는 분명 내 핏줄이야. 상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복 형제가 나타난 셈이었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회장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도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혼란, 두려움이 모두 뒤섞여 있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찾았지만 동시에 큰 부담도 느껴졌거든요. 상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아버지, 정말 신중하게. 됐다. 회장이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내 결정이야. 그 순간 상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명한 적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간 병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평생 고아로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게 꿈 같았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면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수 회장은 도윤에게 어머니 김은경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가난한 집 환자들도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돌봤지. 너도 그 점은 똑 닮았구나. 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이셨나요? 도윤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럼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줬어. 회장의 눈가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신분 차이를 문제 삼아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도윤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기쁨과 동시에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가 하는 서운함도 있었거든요. 그때 왜 한 번도 안 찾으셨어요? 도윤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깊은 후회가 스쳤어요. 찾으려고 했어. 정말 많이 노력했지. 하지만 성심고아원 기록들이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하더군. 그리고 내 어머니가 가명을 썼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 가명을요? 집안에서 찾을까봐 두려워했나봐. 김은경도 본명이 아니었어.
진짜 이름은 박은경이었지. 회장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찾기 어려웠던 거야.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윤상혁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상당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아버지, 상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과 도윤 모두 긴장했어요. 며칠 전 병원에서 체열을 했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99.9%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 거였어요. 도윤은 정말로 윤태수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 도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마침내 분명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상혁은 서류를 탁자에 던지며 말했어요. 이제 만족하셨습니까? 상혁아, 그게 무슨 말이냐?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저만 아들로 여겨오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상혁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이도 내 아들이야. 내 형이고.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이라고요? 상혁이 비웃었어요. 지금까지 간병인 노릇이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형이 된다고요? 도윤은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상혁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이복형 때문에 혼란스러울 만했어요. 상혁아, 도윤이한테 사과해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상혁이 반발했습니다. 내 형을 무시했잖아. 회장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어요. 상혁은 한참을 아버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도윤의 옷깃을 거칠게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 뭔데 당신 옆에 붙어 있습니까? 상혁아. 회장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를 이용해서 돈을 노리는 거 다 알고 있어. 상혁이 도윤을 흔들어댔습니다. DNA고 뭐고 다 조작할 수 있다고. 도윤은 당황해서 저항하지 못했어요. 상혁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거든요. 나라, 당장 나.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어요. 상혁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돈 냄새 맡고 기어든 거 다 알아. 바로 그때였어요. 회장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상혁은 주먹을 든 채로 멈춰 서 있었고 도윤은 숨이 막혔어요. 간호사들도 복도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찾던 아들이라고. 상혁은 손을 풀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 설마 저보다 저 사람을. 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너도 내 아들이고 도윤이도 내 아들이야. 하지만 도윤이는 내가 버린 아이야.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갑자기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상혁이 달려갔어요. 회장님. 도윤도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회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 의사.
도윤이 긴급 버튼을 눌렀어요. 곧바로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사들이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맥박이 불안정합니다. 심전도 검사 준비해 주세요.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어요. 상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진 것 같아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도로 흥분하신 상태라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상혁과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상태였어요. 의식을 되찾은 회장은 도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괜찮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거든요. 회장이 쓰러진 사건 이후 병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당부했지만 윤상혁과 도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어요. 상혁은 아버지가 의식을 잃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도윤에 대한 적개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회장이 의식을 되찾은 다음 날 도윤을 따로 불러 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내게 해줄 얘기가 많이 있어. 회장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라도 말해줘야 해. 내 어머니와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왜 헤어져야 했는지.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25살 때였어. 지금의 윤그룹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회사였지. 자본금도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발품을 팔고 다녔어. 그때 어머니를 만나신 건가요? 그래.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내 어머니가 담당 간호사였어. 박은경.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지. 회장의 얼굴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도윤은 평생 궁금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은경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가난한 환자든 부자 환자든 똑같이 대했지. 내가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못 낼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어.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헤어지셨어요? 도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집안에서 반대했어. 신분이 다르다면서. 특히 내 할머니가 심하게 반대하셨지. 은경이를 만나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어. 협박이요? 그래. 계속 만나면 은경이가 병원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어. 그때는 지금처럼 권리 보장이 잘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헤어지신 건가요? 어쩔 수 없었어. 은경이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별을 고했지. 은경이는 울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임신하신 건 그 이후에 아셨나요? 한 달 뒤에 알았어. 은경이가 편지를 보냈거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 집안에서 다른 여자와 약혼을 시켜놓은 상태였어. 회장이 괴로워했습니다. 도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희생자였던 셈이었거든요. 은경이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그 여자가 거절했어. 이미 혼인 신고도 한 상태에서 내가 태어나면 사생아가 된다면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은경이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어. 자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지. 도윤은 어머니의 희생정신에 감동받았어요. 동시에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의 상황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경이는 출산 후 몸이 많이 약해졌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내가 3살 때였어. 폐렴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그만.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신 줄 몰랐거든요. 그때 내가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내가 고아원에 들어간 후였어. 성심고아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이들 정보를 쉽게 알려주지 않았고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왜 한 번도 안 찾으셨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였습니다. 회장은 자책하며 말했어요. 찾았지만 늦었어. 정말 많이 노력했지. 사람들을 고용해서 찾기도 하고 직접 고아원들을 돌아다니기도 했어. 하지만 기록들이 화재로 없어지고 내 어머니가 가명을 썼다는 걸 몰랐거든. 그래서라도 남은 시간 너를 지키고 싶다. 회장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분노, 서운함, 그리움, 그리고 따뜻함까지.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가 하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윤상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야? 회장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회사 경영에 공백이 생겼다면서 임시 대표를 선임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상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를 대표로 하겠다는 거냐? 당연히 저죠. 제가 부사장이니까. 상혁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동의 없이? 회장이 화를 내려다가 멈췄어요. 또 흥분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었거든요. 상혁은 도윤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최근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다고 이사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어요. 간병인을 아들이라고 하시고 갑자기 쓰러지시고 이사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자신 때문에 회장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상혁아, 그만해라. 회장이 경고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DNA 검사 결과도 조작될 수 있고 상혁이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바로 그때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라고?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김동현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중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언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윤상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설마. 그래. 이제 확실히 정리할 때가 됐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도윤과의 진실을 확인한 후 내린 결심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구술하신 내용대로 작성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회장이 도윤을 제지했습니다. 상혁이 다급하게 나섰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 사람이 정말 형님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99.9%라고 내가 직접 말했어. 회장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그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상혁이 말을 더듬었어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DNA 검사는 현재 기술로는 거의 정확합니다. 99.9%면 친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상혁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윤태수의 유언장.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윤그룹 전체 지분의 50%를 장남 윤상혁에게 상속합니다. 상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죠. 둘째, 윤그룹 전체 지분의 30%를 차남 강도윤에게 상속합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회사 지분을 받는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셋째, 개인 재산 중 현금 및 부동산의 70%를 강도윤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상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김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강남의 본가 저택은 강도윤에게 상속하며 윤상혁에게는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해 줍니다. 아버지, 상혁이 소리쳤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조용히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회장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다섯째, 이 유언장의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강도윤을 윤그룹의 공동 경영자로 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상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윤태수 회장의 전 재산 70%를 강도윤에게 상속한다. 김 변호사가 핵심 부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상혁이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간병인한테 모든 걸 주겠다고? 간병인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회장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가족도 아니었던 사람이. 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힘들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다. 피를 나눈 내가 버린. 그러나 지켜야 할 아들. 도윤은 눈물이 났어요. 평생 가족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상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저보다 저 사람이 더 소중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너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지만 도윤이는 내가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온 아이야. 죄책감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거군요. 상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야. 도윤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야. 회장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돌봐줬어.
상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유산이나 회사 경영권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유 원장에 서명하시겠습니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마지막 결정이야. 상혁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할 게 뭐가 있나? 내 아들에게 당연한 걸 돌려주는 것뿐이야. 회장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도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받아라.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야. 회장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거라. 회장이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병실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어려 있었어요. 도윤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된 기쁨과 동시에 형제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회장은 지친 표정으로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큰 결정을 내린 후에 안도감과 피로가 동시에 몰려왔어요. 유 원장이 낭독된 후 며칠간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윤상혁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도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갈라진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윤태수 회장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어요. 유 원장을 작성한 후 마치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은 듯 평온해 보였지만 몸은 급속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아, 가까이 와봐.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도윤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고 가서 앉았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고맙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이야. 회장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은 없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도윤이 위로했지만 회장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와 제가 만난 걸 기뻐하실 거고요. 도윤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은경아,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우리 아들 잘 찾았어. 회장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윤상혁이 들어왔는데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아버지, 상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상혁아, 왔구나. 아버지,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합니다. 상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자리를 비켜주려고 일어났지만 회장이 손을 잡아막았어요. 앉아 있어. 너도 내 아들이야. 상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본 회장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상혁아, 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하다. 회장이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너도 내 소중한 아들이야. 도윤이한테 많이 물려줘서 섭섭하겠지만 회장이 미안해했습니다. 상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형님이 더 고생하셨잖아요.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상혁이 자신을 형이라고 부른 거였거든요. 그동안 형님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상혁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괜찮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회장은 두 아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나. 며칠 후 회장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도윤과 상혁은 교대로 간병을 했어요. 어느 새벽 회장이 갑자기 의식을 또렷하게 차렸습니다. 도윤아, 상혁아. 두 아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네, 아버지.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버지, 힘내세요. 도윤이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내 어머니한테 가볼 때가 된 것 같구나. 회장이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상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도윤아,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상혁이랑 사이좋게 지내거라.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도윤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상혁아, 형을 잘 도와드려라. 너희는 형제야. 회장이 아들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이 울먹이며 약속했어요. 회장은 두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경아, 이제 갈게. 우리 아들들 잘 키웠지? 그렇게 윤태수 회장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회사 임직원들과 지인들이 많이 참석했지만 도윤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상혁이 옆에서 형을 챙겨주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두 형제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당신이 맡으세요. 저는 경험도 없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공동 경영자로 임명하셨잖아요. 상혁이 놀라며 말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회장이 남긴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특히 고아원과 양로원 지원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서울 근교에 작은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요양원 개원식 날 상혁이 찾아왔어요.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별일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도윤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요양원 간판에는 은경재활요양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거였어요. 누군가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게. 도윤이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상혁이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형님, 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도윤은 요양원 정원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늦게라도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도윤이 하늘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제 늦게 찾아온 가족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생과도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